안녕하세요. 새로건축의 정인섭 소장입니다. 서초동 근린생활시설 리모델링 현장 사진과 영상 같이 보시면서 리모델링 시 어떤 점을 주의하셔야 되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난 시간에 그 알트 4개 중에 이 회색 벽돌 타일을 골랐고 기존의 모양을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 모던한 이미지를 좀 선택을 했었죠. 최종적으로 패턴이나 톤, 창호 부분을 어떻게 할지가 결정이 됐었고 지금부터는 이제 현장 사진을 보실 텐데요. 시공 과정을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변경 전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내부에서 찍은 모습인데 공사하기 전 모습입니다. 원래 있던 그 오래된 사무실 모습. 이렇게 뭐 빨리 넘어가긴 하지만 라지에이터도 기존의 난방 방식이 라지에이터 난방 방식이었고요. 전면에 저렇게 곡선으로 된 유리 블럭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부 상황들을 살펴보셨고 외부는 이제 이렇게 생겼었어요. 공사를 시작한다, 리모델링 시작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일단 철거겠죠. 어느 부분을 없애고 어느 부분을 살릴 건가. 이게 가장 핵심인데 설계를 통해서 그걸 다 정한 다음에 이제 공사를 들어가면 철거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거는 뭐 외장재 철거를 하게 되고요. 여기 이제 유리블럭도 다 없애고 새로운 창으로 교체하기로 했었죠. 지금 내부에서는 이런 마감재를 다 철거하고 있어요. 천장에 붙었던 거, 바닥, 벽체까지 다 철거를 하게 됩니다. 내부에 이제 어느 정도 마감재를 뜯어낸 모습인데요. 지금 보시면 뭐 벽도 보이실 거고, 이런 라지에이터, 이건 다 없앨 거예요. 이제 라지에이터 방식의 난방은 쓰지 않기로 해서 다 없애기로 했고,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있는 요 배관이 온수 배관이에요. 라지에이터용 온수 배관이죠. 그래서 요 배관은 위층에 있는 라지에이터를 대표주는 배관이 되겠고요. 전면 도로 쪽 그 유리블럭이 있던 모습이고요. 유리블럭을 철거를 한 모습인데요. 철거를 하고 이제 바로 이렇게 하단에 조적으로 벽을 라운드로 그대로 쌓았어요. 이 턱 높이를 기존의 창 턱 높이로 다 맞춰서 이렇게 내부에서는 인테리어적으로 이 라인을 다 맞출 생각입니다. 내부 철거가 다 끝난 모습인데요. 단열재가 붙어있던 것까지 너무 오래되고 삭아서 다 일단 철거를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골조가 이렇게 드러낸 모습이고 뒤쪽은 조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쪽 남쪽 벽인데 이쪽 벽은 또 콘크리트 벽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슬라브 자체를 이 콘크리트 벽이 이렇게 하중으로 받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습니다. 오래된 건물들은 철거하고 나면 이런 바닥의 평활도도 되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기울어져 있기도 하고 어디에는 좀 움푹 패여 있기도 하고 한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보수를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철거가 다 끝난 상태에서 이제 조적 공사를 계속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하부 턱을 기존에 유리블럭이 있던 것을 철거하고 하부에 조적 턱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5층 모습인데 5층의 테라스에서 찍은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문이 2개가 있었는데 복도에서 들어오는 문이 2개가 있었는데 그거를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문은 철거하고 이 개구부를 다 막는 걸로 조적으로 다 막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내부 철거와 조적이 어느 정도 끝난 모습을 외관에서 이렇게 봤을 때 사진인데요. 이렇게 지금 턱이 전면에 쌓아져 있죠. 기존에 유리블럭으로 다 차있던 부분인데 이렇게 턱을 만들어서 좀 형태를 잡아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계 설치를 하게 돼요. 비계 설치를 해야만 이제 외부 공사, 외장 공사를 할 수가 있겠죠. 낙하물 방지망 이런 것들을 설치한 모습이고요. 지금 이 비계 설치에서 보시면 이렇게 발판이 있는데 이 발판을 설치하고 이제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단열재도 붙이고 타일도 붙이고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좁은 도심 지역에서는 이런 비계를 설치하기가 좀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 했을 때 옆 집과의 떨어져 있는 거리도 상당히 중요하죠. 최소한 1m 정도는 공지가 좀 있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서울의 이제 오래된 주택들이나 주거 지역에서는 사실 1m가 띄어져 있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외장을 적극적으로 건드리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 쪽에 전면에만 그 외장재를 바꾸시고 뒤쪽은 이제 건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있죠.
네, 그 다음 비계를 걸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설비 배관들을 다 새로 교체를 했어요. 새로운 루트를 다 찾아서 교체를 했고, 요 왼쪽 사진은 1층 메인 출입구 모습인데 1층 부분이 외기에 면한 부분이 있거든요. 새로 신설하는 배관이 외기나 간접 외기에 면해 있다 그러면 보온재, 배관을 쌓는 이런 단열재를 꼭 시공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하신다 그러면 이제 열선까지 집어넣으면 더 좋겠죠. 배관을 다 새로 교체하면서 PS를 이제 새로 만들어줬어요. PS라는 걸 이제 파이프 샤프트라고 하는데 수직 배관, 그러니까 각 층의 배관들이 다 모여서 지하로 가든지 1층으로 가든지 에어컨 배관 같은 건 옥탑으로 가겠죠. 그런 부분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PS가 필요한데요. PS를 벽돌로 쌓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실에 온수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온수를 지하에 보일러 설치해서 온수기 매타기를 설치를 하고 각 층마다 분리해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외장을 보실 텐데요. 외장 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먼저 단열재를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죠. 외단열 시스템, 그러니까 뭐 스타코나 드라이비트 이런 걸 다 외단열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단열재를 쓰실 때 요즘에 그 신축 기준으로는 3층 이상의 건물에는 외벽의 재료도 준불연재 이상을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불연 단열재인지를 확인을 꼭 한번 하셔야 돼요. 외벽에만 두꺼운 단열재를 붙여서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내부에도 단열재를 또 했어요. 그래서 단열에는 좀 신경을 많이 썼는데 창 하부, 그 다음에 벽체까지 경질 우레탄 폼보드라는 단열 성능이 좋은 단열재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샤시가 들어와 있는 모습이죠. 단열재를 붙이고 나서 면 마감을 하기 위해서 이런 각상, 이런 나무 각상으로 하지를 만들어주고 여기 위에 석고보드를 붙이면 이제 마감면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석고보드까지 붙인 마감의 모습이고요. 라운드 졌던 그 공간을 이렇게 직선으로 피면서 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턱 위에 화분을 놓는다거나 좀 걸터 앉는다거나 뭐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게 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은 기존의 창을 떼는 자리가 조금 후패여 있기도 했고, 그다음에 새로 신설하는 창호와 골조 사이가 조금 떠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다 시멘트 몰탈로 사춤을 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제 조금 더 방수나 기밀성이 더 좋아지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단열재를 기존 면에다 덧붙이게 됩니다. 네, 그리고 4층 천장이 외기였거든요. 그래서 경질 우레탄 폼보드로 단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층고가 되게 낮아서 2.3m 내부 높이를 유지하는 선에서 단열재를 설치했던 모습입니다. 네, 4층에 천장 단열재를 모두 설치한 모습입니다. 네, 전면에 이렇게 창도 끼워지고 라운드진 전면 벽체 턱이 있는 부분이고요. 3층의 모습인데 벽체 단열재를 새로 놓고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그 창 주변에 프레임을 좀 돌렸거든요. 이 프레임을 왜 돌렸냐면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좀 건물이 되게 두꺼워 보이죠. 그래서 깊은 음영이 이렇게 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단열재와 타일 마감까지 하고 나서 더 튀어나올 수 있게 유도를 한 겁니다. 이 재료는 발색 스테인레스예요. 일반 스테인레스보다도 비싸고 일단 갈바보다 훨씬 비싸겠죠. 그래도 이렇게 해야 이제 나중에 녹이 슬거나 하는 게 없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는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기존 면보다도 조금 더 많이 빼놓은 걸 알 수가 있어요. 단열재와 마감재 두께만큼 더 빼놓은 상태입니다. 네, 이제 비계를 타고 위층에 올라가서 단열재를 붙이고 있는 와중에 올라가서 확인을 하고 있는 건데요. 단열재를 이렇게 붙이고 나면 이렇게 단열재가 이렇게 딱 튀어나와 있는 철물보다 이렇게 좀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프레임이 더 튀어나오게끔 계산을 해서 미리 고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신경 썼던 부분이 벽돌 타일인데요. 이런 이제 목업보드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샘플을 다 받아서 지금은 발수제를 칠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벽돌 타일 같은 경우는 발수제를 발라줘야 나중에 백화 현상이 생기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이 발수제를 바르면 색깔이 조금 바뀌어요. 조금 더 진해진다고 해야 될까? 지금 이제 막 발라놓은 상태라서 되게 차이가 많이 나 보이지만 이런 목업보드를 통해서 만들어 본 상황입니다. 이제 단열재를 다 붙이고 나서는 이제 메쉬를 감게 돼요.
이런 이제 회색 빛깔이 도는 이런 미장을 한번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단열재의 강도가 더 높아지는 거죠. 벽돌 타일을 붙이기 위한 바탕면을 메쉬와 미장을 통해서 만들어주게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주의해서 보실 부분은 파스너를 설치하는 시기인데요. 여기 지금 회색 동그라미가 보이시죠? 네, 요게 지금 파스너라고 하는 건데요. 뭐 한글로는 뭐 화스너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골조에 긴 못을 박는다는 개념으로 기존 골조에 더 밀착시키고 떨어지지 않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메쉬가 또 단열재를 붙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쉬 위에다가 파스너를 설치를 해야만 이 메쉬까지 고정이 되기 때문에 강성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 파스너는 꼭 메쉬를 하고 나서 하시는 게 좋다. 동글동글한 게 보이실 거예요. 이런 거. 이게 지금 파스너 자리이고 거기 위에다 다시 미장을 한 모습이에요. 지금 이게 단열재 위에 메쉬, 그 다음에 미장 이렇게 기본적으로 올라가는데, 메쉬 위에 이렇게 파스너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단열재를 붙일 때 한 가지 팁이 뭐냐면, 이 하부에 지금 이렇게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압출법 보온판인데 물에 강하거든요. 건물 하단에 적어도 한 20-30cm는 물에 강한 단열재로 설치를 하시고, 위쪽 상부에는 이런 비드법 보온판, 뭐 EPS 단열재를 설치하시는 게 좋아요. 네, 이게 이제 파스너의 모습인데, 제가 두 가지 그림을 지금 가져왔잖아요. 왼쪽 거 1번, 그다음에 오른쪽 거 2번인데, 외단열 시스템인 경우에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네, 1번인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요 끝을 한번 보시면, 얘는 2번은 지금 되게 그냥 뾰족하게 돼 있죠. 모처럼. 그 다음에 1번은 이렇게 돌기가 이렇게 많이 나 있고, 이렇게 스크류로 돼 있는 나사가 이 안에 들어 있거든요. 외벽에 붙이는 단열재에 파스너를 쓰실 때는 꼭 이렇게 1번처럼 생긴 칼블럭 형태의 이런 파스너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나무인 그 바탕면에는 뭐 이런 것들 2번의 파스너를 쓰셔도 되는데, 이것도 이제 실내 정도에 쓰시는 게 좋고, 나머지 외벽이나 골조, 특히나 이제 골조 콘크리트 면이나 이런 데는 이제 1번을 무조건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그림 보시면 이게 순서예요. 이렇게 지금 드릴로 골조까지 뚫은 다음에 파스너를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스크류 드라이버로 이렇게 조여주면 됩니다. 끝에 여기서 이제 꽉 물려주는 거거든요. 골조랑. 그렇다면 이제 절대 빠지지 않겠죠. 이게 단열재가 이렇게 횡압력을 받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얘가 벽에서 탈락되려고 하겠죠. 떨어지려고 하는 거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파스너라는 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벽돌 타일을 붙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제 벽돌 타일을 붙이면서 이제 매지, 줄눈이라고 하잖아요. 줄눈 넣는 모습인데, 줄눈 시멘트는 일반 시멘트랑 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좀 푸석푸석한데, 이렇게 줄눈 칼로 계속 밀어 넣으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줄눈 간격 가지고도 스터디를 좀 했었어요. 1cm가 맞냐, 2cm가 맞냐, 뭐 1.5cm가 맞냐.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 1.2cm에서 1.5cm 정도를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줄눈이 가로 줄눈만 있죠. 세로 줄눈을 띄우지 않고 바로 붙여가지고 시공을 해서, 지금 이쪽 면에 보시면 이렇게 가로 줄눈만 강조가 돼서 건물의 수평성을 좀 강조해주기 위한 그런 의도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라운드진 부분도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보시면 기역자 코너 타일이에요. 코너 타일을 직각으로 깎이는 부분에 사용을 해서 이제 벽돌처럼 보이는 효과를 누릴 수 있었고요. 창 하부턱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물 끊기를 위해서 그러는 건데, 이 창턱 위에 먼지가 쌓이고 나서 비가 오면 그 물이 다 이쪽 벽면으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물 끊기, 튀어나온 턱이 없으면 그 먼지들이 벽을 타고 쭉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런 디테일들이 건물의 이미지를 조금 더 잘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창 프레임도 더 튀어나오게 설치를 하고, 여기 끝에도 이렇게 물끈기를 설치를 해서 이렇게 이물질이 벽을 타고 내려오지 않게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 건물이 사실 이런 각도가 직각이 아니거든요. 직각이면은 그냥 코너 타일을 쓰면 될 문제인데, 벽돌 타일을 이렇게 다 끝을 이렇게 사선으로 쳐가지고 이렇게 서로 만나게끔 이렇게 설치를 한 사례인데요.
사실 작업자분들 되게 싫어하시죠,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그래도 되게 작업을 잘 해주셔가지고. 그다음 이제 뭐 비계도 다 철거를 하고 외벽도 다 붙인 상태에서 전면부, 여기가 이제 카페가 될 건데 여기에 이제 올라가는 계단을 이제 새로 짜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연도 각관인데 외부에 있는 하지를 짤 때는 적어도 이제 아연도 각관 정도는 써주셔야 돼요. 그래야 부식이 덜 됩니다. 이 위에 저희는 화강석을 마감을 하고 유리 난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감을 하면 이제 이런 상태가 됩니다. 내부의 모습들이고요. 냉난방기와 조명, 그다음에 바닥 마감까지는 해준 상태고 앞에 나무가 있어서 큰 창들로 녹색이 좀 보여서 되게 좋았습니다. 심혈을 기울였던 그 창 프레임, 음영이 이렇게 지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건축주분과 이제 빌딩 이름을 지었어요. 토마 빌딩이라고 해서 간판까지 이렇게 해드렸던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정면부에 원래는 유리 블럭이 있던 부분을 알루미늄 루버로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 곡선의 면이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를 좀 반영을 해서 이런 루버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네, 정면부고요. 그래서 이 건물은 지어지자마자 바로 통임대가 됐어요. 지하에는 강의실처럼 쓰고 위에는 이제 사무실, 1층에는 카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벽돌 타일을 심사숙고해서 고른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옥상은 이렇게 정원처럼 쓰고 계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서초동 근린생활시설 리모델링 프로젝트의 현장 리뷰를 같이 보셨는데요.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